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8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의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수진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160조 원에 달하는 등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하고 정부안도 제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4분입니다. 한 분당 7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진술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각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실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법제조사평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제연구원 김윤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가천대학교 경영대 전성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대 전성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관계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재신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윤정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무위원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서 6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 구성은 유사하기 때문에 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디지털 가불관계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을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은 것이 디지털 시장에서의 을인데요.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2020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앱마켓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가불관계에 대한 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이 소상공인들이 잘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요. 특히 2019년 법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험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타트업 등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불관계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화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사실은 또 뒤에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의 약간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과방위에 올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비해서 이 정무위 법안들이 훨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탁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보면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약간 의원님들 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 매출액 1,100억 원 이상, 판매액 1,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모두 포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알 수가 없고 이건 헌법 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언제 방통위가 이 적용 범위를 조정을 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온라인 플랫폼 이 공정화법은 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네, 이 이용자 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자면 필수 기재 사항만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 규제적 요소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전 규제는 아닙니다. 내용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 자기네가 훨씬 더 약화된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2단계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조금 낮은 단계의 법 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그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에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포괄 위임 금지, 금지 원칙에 반하고 있죠. 이 경우에 약관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상의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규제와 다를 바 없는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 기관에서 그 사업자의 문제가 행위에 부당성이 있음을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거꾸로 사업자 측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이용자 보호법 13조의 그 세부 그 코드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요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이 이용자 보호법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무위 법안들이 더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명쾌한 예측 범위를 알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도 이 이용자 보호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경우에는 규모 요건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후 규제를 적용합니다. 물론 무조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경우에 특별히 강력한 사후 규제를 하게 되고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작은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시행령에 모두 위임이 되어서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 않은 즉 1,000억 원 이상이긴 하지만 글로벌 사업자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를 할지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규제를 이용자 보호법 모두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무위 법안에서 만들어진 이 방식들이 공평하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모두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도 그 규제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 또 잘 지켜주시고 남기심까지 하면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회 박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계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성장 이면에 많은 중소상공인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도 중소상공인과 판로 개척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지금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이렇게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의 노력은 무시된 채 가불관계 프레임이라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야별 특성은 무시한 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라는 대상으로 가불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이 법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 중개업,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등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터넷 기업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시장은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 한 법으로 모든 업종을 규정하거나 하는 일이 산업 성장의 모멘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이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나라의 공정이 구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범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EU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제안돼서 무려 5년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검토 과정이 없었습니다. 일부 제시되는 데이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업계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심도 있는 실태 조사가 먼저 선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업계의 자율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라는 여러 가지 연성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굳이 강한 입법만이 지금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관위원회에서 관할하시는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이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밀하고 발전된 법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 인터넷 기업들이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규제 체제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공정화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른 부처에서도 제시한 법안들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래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논법은 저희로서는 너무 비약이 아닌가.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그만큼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하는 것인데 그거를 커졌다고 규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저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관련 규제가 3,000개가 넘는 것들이 겹겹이 충분히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실 때는 부디 이러한 전체적인 법 체계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사회 전반에 높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플랫폼이 갑질을 하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상공인 입점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과 실시간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과감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들이 반응이 너무나 다양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플랫폼의 서비스를 변경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률적인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적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소상공인과 함께 이익을 창출해서 일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가야 기업이 살 수 있다는 상생 구조 속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또 일부는 시행령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조항들도 저희가 발견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국회에서 입법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사한 법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자국 내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고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일본 마찬가지고 중국도 비슷합니다. 입법 목적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들이 그나마 공생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논의 배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다변화하고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당장의 신속하고 강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 주시고 그 전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예, 박성호 회장님 진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연구자로서 이런 진술 기회를 얻은 걸 굉장히 저 영예롭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법안의 쟁점, 특히 법률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이제 적용됐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 3조를 보시면은 그 3조의 그 대상이 매출액 100억 기준 그리고 거래 금액 1,000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박성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법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이나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법인데 이 경우에 이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8조 이상, 그리고 해당하는 기업들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부킹닷컴,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3.2조 이상의 커머스 혹은 2.2조 이상의 앱 마켓을 타겟하고 있어서 주요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애플, 라쿠텐, 야후, 여기서 이 라쿠텐을 제외하고는 전부 글로벌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지면 현재 이제 매출액 100억 기준, 거래 금액 1,000억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조금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 거래액 1,000억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같은 데서 그냥 무슨 속옷을 판다, 10,000원짜리 속옷을 판다. 그러면은 그게 뭐 10,000장을 뭐 이제 월간 판다 그러면 이제 월간 매출액의 월간 거래액이 이제 1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간 거래액으로 따지면 한 10억에 해당하고 그런 속옷 판매상 같은 데가 100군데만 있어도 거래액이 1,000억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도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으로서 그 이제 스타트업 경진대회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업기획서들이 플랫폼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런 사업기획서를 스타트업들 사업기획서를 들고 와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뭐 하겠다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중고차라든지 뭐 인테리어든 심지어 무슨 화물도 이거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나 유럽의 법안들은 주로 타겟이 글로벌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주로 타겟팅하고 있는 이런 법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법안의 적용 대상 자체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사실 현재 적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다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다른 그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 상대적으로 뭐 거래액 1,000억을 낸다고 한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적자 상태의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행정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
이 규제 비용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플랫폼 이제 아까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제 현재 아까 뭐 이제 속옷을 파는 그런 이제 벤더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뭐 쿠팡에 팔 수도 있고 뭐 네이버 혹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이 멀티 호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지금은 상당히 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계약 관계로 이렇게 더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사실 이게 이제 경쟁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갑질의 경제적 효과가 정말 그렇게 큰지 우리가 좀 이제 경제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정위의 이제 그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 공정위 규제 영향 분석 보고의 내용을 보면 계약서 업무 처리로 인해서 각 플랫폼당 한 명의 사람들만 더 고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파급 효과가 사실은 매우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령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이나 광고비 산정에 대한 거 7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사실 수수료를 공개하라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서 뭐 금리 알려주듯이 기존 금리 플러스 알파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안 될 테고 이제 수수료를 다 이제 내용을 다 이제 해야 될 텐데 현재는 그냥 약관 형태로 간단하게 지금 안내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개별 그 온라인상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계약서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위한 이제 광고 시스템이라든지 법무 시스템이라든지 광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개발자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들한테 상당히 큰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광고 관련해서는 이 광고가 실시간 비딩을 통해 가지고 광고가 결정이 되는데 광고비가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를 공개하라,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플랫폼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플랫폼들은 이제 사실 그런 부담들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일에 다시 이용 사업자들한테 다시 전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그 규제의 효과 같은 것을 경제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보는 거는 좀 이슈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년, 4년간의 이제 수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진술을 마감하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차남수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참여하여 이 법에 대한 진술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플랫폼이라는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면 2017년 에반스가 이런 정의를 해왔습니다. 경제 주체들 사이에 중매자로서 다양한 측의 구성원들이 생산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실질적으로 생산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과연 그동안 하였는가? 이거에 먼저 의문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이라고 적시한 내용 중에 보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 지위 심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최저가 보상제 할인 비용 전가, 그 다음에 플랫폼 업체의 인터페이스 구조, 그 다음에 책임 회피에 대해 분쟁, 과다한 수수료, 그 다음 포중 계약서의 부재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카카오 택시 호출 데이터 독점을 통한 국내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하여 4개 단체가 저희 연합회와 내용을 같이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티를 통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했던 카카오티가 지금 유료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런 속수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80% 이상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수료 체계를 합의 하나 없이 어떤 체계를 바꾸기로 정책을 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 전화와 그 다음에 논평을 했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산 복귀를 해왔는데 이거의 시작은 뭐냐? 어떤 플랫폼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속수무책이다. 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숙박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놀자, 여기어때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특히 아주 악의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잘 되는 지점에 PB화 시켜서 그 PB화된 부분을 갖고 광고를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숙박업의 생태계입니다. 다음은 실태 기관별 지금 중기부 및 그다음에 중기중앙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제법 제정에 대해서 98%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관련된 이용업체는 68.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3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체 10곳당 8곳이 수수료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광고료 및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부담이 크다라는 게 74% 정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공정행위와 그 다음 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중기중화에서 나왔던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법안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단체 구성권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는 단체 구성권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법 미영배 위원님이나 또 배진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단체 구성권과 협의권이 참여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소상공인의 일을 매일 아침 새벽별 보고 나가서 새벽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구성권 및 협의권이 이루어져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 내용이 없이는 소상공인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 규모별 적용 대상입니다. 그 100억 및 1000억 이하는 매출액과 판매 기준으로 하였는데 강한 놈은 돈 많이 버는 놈은 악질을 안 하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악질을 한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모든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사전 토지 의무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변경, 서비스 제한 중지, 계약 해지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변경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갈 줄 알고 물품을 다 구입했는데 갑자기 해지하랍니다. 그것도 30일, 이 법안에는 30일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패션 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 물건을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일 전에 해지한다. 그거는 영업을 하지 마라. 나 죽어라. 그거 똑같습니다. 음식업도 똑같습니다. 쌀 같은 것도 구매를 하거나 또는 음식을 구매할 때 갑자기 30일 전에 해지해버리면 그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변경, 제한, 그 다음에 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주어야만 이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저희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살아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소상공인들은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힘을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소상공인 예, 전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수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시고 하자는 진수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 간사 협의에 따라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되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기영 위원님. 저는 여러분이 계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스타트업 기업들 협회 만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 협회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서 아까 박성호 회장님 같은 경우도 실태 조사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성호 회장님이나 또 그 전성민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우리 사랑수 또 본부장님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정책적인 논의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이제 실태, 생태계에 대한 어떤 좀 사실 정리하는 조사한 게 있는가요? 저희가 그동안 중기중앙회에서 2018년부터 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그 입점업체들의 어떤 피해 유형 또 피해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18년, 19년, 20년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되면서 이제 이 디지털 이쪽이 또 커지면서 더 좀 심각해 더 그 시장이 커지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2차례 그 입점업체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들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가 이 분야가 보면 저희가 그 추산자바 한 30여 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적용 대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거와 관련된 입점업체가 18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그 가불관계법에 의해서 4개 가불관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자 하는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두세 배 이상 더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을 도외시하고 어떤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가불관계 거래 질서 확립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를 충분히 먼저 하자라는 의견은 제가 느끼기에는 법안 도입을 좀 뒤로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이 마련되면 시행 동안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부칙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법안 시행 전에 이 분야에 대한 엄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법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들을 정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 박성호 회장님이나 최남수 본부장님이 그 실태에 대한 좀 뭐 서로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실태 조사를 중기중앙에 보고서로 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입점한 소상공인 180만 개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본이 각각 300여 개씩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모집단에 비한 표본이 이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리카르트 척도로 불만사항 만족도를 1부터 5까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좋은 점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같이 합의된 상태로 실태 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상은 이 사실 가불 관계가 너무 지나치다든지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도 그 수도권 공정협의회라고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과의 그 불공정에 대한 응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박성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3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는 1000명 이상.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아까 300명이라 제한적인 숫자를 얘기했지만 1000명 이상의 조사 결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오기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실태 조사가 2018년 중기중앙회부터 한 10여 차례 이상 쭉 실시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의원님들께 그 관련된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제 분야와 표본수가 좀 다른데 나오는 결과는 거의 일관됩니다. 이 분야에서 입점업체와 관련해서 불공정행위 경험한 비율이 40% 이상 항상 일정하게 모든 조사에서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저희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진교 의원님, 윤창희 의원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 회장님하고 우리 전성민 교수님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입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또 이 입법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또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장이 약간 갈리는데 박성호 회장님 그 발제문을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진술인들 사이에 상황 인식 차이가 너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이게 이제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관련 현황을 이해하고 유의하기 위한 백서나 업계의 자율 규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규정하는 거 정도가 현재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차남수 본부장님이나 지금 각계 언론에서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지역에 내려가다 보면 각 지역의 음식점들이 지금 다 배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하소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회장님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전히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다거나 갑질하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앱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이나 애플 두 개 회사가 거의 절대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희 기업들조차도 지금 그 지위에 지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이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용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영역이 전부 그렇다고 호도해서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는 뭐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 규제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자율 규제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사실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플랫폼 업체들만의 어떤 자율적 뭐 협의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좀 불가능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업체와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의 구조가 필요하고 또 그런 협의 구조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차남수 본부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런데 사실 입점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 개인 사업자가 상당수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불공정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일일이 이런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다 감당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플랫폼 업체와 이용자 업체들의 양자 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 구성이 저는 이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들이 어떤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익 단체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런 이용자 단체는 거의 이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상생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서 플랫폼이 확대되고 다른 사업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용자 단체들까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제 단체 구성이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자율 규제라고 하는, 그리고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차남수 본부장님 혹시 지금 이제 피해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텐데 피해 사례에 대한 예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단체 구성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입법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피해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그 회사 중에서 그 플랫폼 기업 중에서 M자로 시작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자그마한 스타트업 기업들, 예를 들어서 벤처 역할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꽤 많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에게 강제를 합니다. 무료 배송이라는 원칙을. 그러면 그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회사의 무료 배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단체 구성권을 통해서 해결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 뒤에 유동수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때 거기 앉아 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요. 예, 손님들 오시면 꼭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리 좀 졌다고 너무 뭐라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전달해서 정책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민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너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기준이 너무 좀 낮은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예도 주셨고 EU 예도 주셨는데, 혹시 약간 절충적인 관점에서 요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예. 이제 매출액 기준 그리고 예. 거래액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타트업 중에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물 이런 걸 추적하는 앱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이런 경우에는 금세 몇 건만 해도 거래액이 1,000억이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게 다 일종의 사회적인 실험들이거든요. 스타트업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지속돼야지. 스타트업들은 이제 만들어졌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플랫폼 회사가 적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제 이 가불 관계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직 실험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출액 거래 이렇게 일괄적인 기준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산업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핀셋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성이 가능하냐, 이 플랫폼에 정말 독점적 지위가 있어서 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게 측정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여러 개를 이제 독점성에 대한 것도 이제 넣고 매출도 산업별로 다르게 하고 이런 좀 어찌 보면 맞춤형 개념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비용을 이제 연간 투입 인원 1명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직접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29페이지 보면 간접 비용의 관점에서
이것이 가진 그 규제 준수 비용적 관점에서 간접 비용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간접 비용이 직접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추계가 된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좀 어디 있을까요? 예, 예. 사실 플랫폼 사정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이 수수료 기준이라든지 광고비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아까 거기다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점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계약을 다 일일이 관리하는 법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산정하거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광고인데요. 광고 관련돼서 산정하는 비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만 벌써 뭐 수십억 원 왜냐하면 개발자들도 투입돼야 되고 그런 직접적 비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광고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계약서에 넣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광고비가 리얼타임 비딩 형식으로 비딩을 높게 한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정보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들이 그 계약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추산도 하기 힘들 정도의 큰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예. 뭐 참고할 만한 뭐 어떤 뭐가 좀 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긴 했었는데요. 게임 산업 같은 데서는 예.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뭐 그 수십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죠. 근데 이제 게임사는 이제 큰 회사들이 집중적인 지금 매출을 내고 있어서 그런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런 거를 만들어라 그러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에서 알던 비용의 직접 비용만 간접 비용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네, 의원님 이제 결국 법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적용 범위하고 규제 강도를 함께 봐야 사실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EU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범위가 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EU, 일본은 우리보다 범위가 좁은 대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사전 규제가 어마어마하고요. 심지어 기업 결합 같은 경우도 이 기업들이 어디를 인수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내라는 거예요. 그 M&A 심사와는 별도로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같이 논의가 돼야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범위는 조금 더 넓게 가면서 규제 강도는 좀 더 낮춘 그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우리 정부 안에서 도입한 게 규제 계약서를 반드시 좀 줘라라고 하는 건데 계약서를 상대방한테 거래하는 비즈니스 상대한테 계약서를 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를 비용으로 추가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을 문제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기는 걸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한 모델이 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공정위 부위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성호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 매출액 기준이나 거래금액 기준이 어떤 합리적 근거가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공정 입장에서 우리 매출액을 100억으로 하고 거래금액을 1000억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또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네.
이 법 적용 이후에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이 플랫폼 중개거래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저희가 그 원래 당초 정부 최초안은 수수료 수익 그 매출액이죠.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그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원래 정했다가요. 이제 관계부처나 또 플랫폼 업계 또 규계위가 하한선으로 기본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억, 1,000억은 이게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이 보면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고 보통 플랫폼 업계의 그 거래 금액의 수수료가 10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한 10에서 15% 정도여서 한 10%로 하면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 기준을 같이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걸 하한선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뭐 200억으로 할지 뭐 2천억으로 할지 이거는 그 시행 중간에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억, 1,000억으로 하면 저희들이 대강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이제 스타트업 포럼 같은 데서 이 기준으로 하면 100개가 된다라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 중개거래 금액이 아니라 직매입해서 파는 거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실제 숫자보다는 많이 좀 부풀려 있다. 조금 다시 깨끗 정밀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30여 개에서 뭐 조금 더 되는 수준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일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점 업체가 한 180만 개 정도의 입점 업체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25개, 30개 정도 되면 상당히 이런 건 이제 빅테크 그런 데를 좀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스타트업이 쉽게 100억, 1,000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00억, 1,000억이라는 숫자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마켓에도 보면 뭐 이베이 코리아부터 해서 한 7, 8개 정도 수없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 이 기준을 넘는 거는 한 7, 8개 숙박업에도 뭐 한 2억 개 실제로 이 기준이 그 소규모 스타트업에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단계에서 100억, 1,000억이 좀 부담스러우면 시행령 단계에서 조금 올려서 시작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공정한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법 내용에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에서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 규율하는 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면은 이 관련 조항들 보면 계약서 교부 의무나 사전 통지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그 법의 부담을 담은 내용은 아니다. 현재 관행을 그대로 하나의 법에 그냥 체계화시켜서 담은 법이고 이게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하나의 그냥 개정법이지 상징적 의미가 있지 뭐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 저희가 입점업체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내용들을 사실은 정부 안에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입점업체들께는 저희들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이 분야가 혁신 분야여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분야로 일단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가불관계법이 하도급법, 뭐 프랜차이즈법 여러 개가 있지만 처음 제정될 단계 수준에서의 법안 내용하고 지금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낮게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맞게 거기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지금의 모습이 생겼듯이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이 분야의 거래 질서가 잘 잡힌다 그러면 그건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혁신을 같이 잡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지금의 쟁점이 이래 보이거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혁신 성장 측면을 얘기하시면서 그 틈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가불관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갑질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공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쟁점은 그거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박성호 회장님하고 전성민 교수님한테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가불관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본부장님, 하남수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혁신과 관련해서 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가불관계 해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디지털 가불관계에 대한 사실 명확한 연구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학문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의 가불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필요성인데. 예. 근데 그 가불관계를 주장하시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 기준으로 그거의 10분의 1을 잡았거든요. 1조하고 1,000억을 잡았는데, 근데 이 회사들은 사실 1조 매출에 1,000억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지금 스타트업계들에서 이제 출발하는 기업들은 뭐 1,000억 거래액을 내도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 적자의 대부분을 투자를 그건 제가 통해서 계속 하게 들었고요. 됩니다. 네. 가불관계에서 갑질의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대책이 예.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도 사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연구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일견 보더라도 그 지위 남용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에서 현행법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갑질 행위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필요 없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앞에 있다 없다는 제가 지금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전함수 본부장님. 그 혁신을 저해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해한다는 개념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그 플랫폼 기업이 저희가 뭘 해달라고 할 때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라고 하면 따릅니다. 그래서 저해라는 단어는 저희 때는 맞지가 않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분 양보해서 어떤 수수료를 동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할 때, 그리고 알고리즘도 다 보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랑 너무 가깝고 너무나도 노골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한다면 10억 이하 스타트업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중개 거래를 한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한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혁신 성장의 저해 요소까지 한다는 얘기시죠? 예.
예,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질문만 먼저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 그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이 부분에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작성 교부 의무를 묻는 이유는 이것이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때문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거 하나고요. 우리 교수님한테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해서 이것을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커지는지 이것이 이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하는 부과 기준 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공정위에서 나오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규제 의미가 규제 강도가 비례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하나는 지적이 없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갑질이 더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 담겨 있지 않은 단체 무조건이나 단체 소송이나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드러난 지금 거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없는 단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넣는 방안은 어떤지. 네, 지명 받으신 아, 네. 신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제 1대1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주고받는 게 맞고요. 온라인 기업들은 쇼핑앱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신 소상공인분들이 30만 개가 넘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분들하고 1대1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경제에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약관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30만 분을 계약 담당자가 만나서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약관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규제법에 얼마든지 강력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6조 비롯해서 이 계약서 조항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설명 말씀하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설명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할 때. 굳이 여기서 이 조항의 안에 넣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플랫폼들이 사업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계약서 드리고 설명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올 출력해서 드려야 되고요. 설명하면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플랫폼 경제에 똑같은 계약 내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이 정형적 규정 자체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뭐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안들에서 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의원 질의 있으신가요? 아, 답변 다 끝났어요? 예, 좀 끝나고 나서 지금 한꺼번에 답변을 요청해서 많이 가는데 예, 누구 남으신 분 간단하게 답변하고 예, 기관 예, 공정위.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질문 아까 하셨는데요. 수수료에 관련된 게 이제 사실 플랫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초반에 사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이제 많은 이제 입점업체를 받아서 네트워크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이제 주요 목표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이 가능한 멀티호밍 상황에서는 사실 수수료 부과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갑질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이제 독점적지가 강해지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사실 이 수수료를 정할 때 정말 그 독점적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보고 사실 규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규모만 크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이걸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초반에 스타트업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같은 거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계속 실험 모델을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이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규제가 상당히 스타트업한테 부담으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민병덕 의원님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면 먼저 그 계약서 관련해서 그 EU는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라는 거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EU가 범위가 좁다고 하는 거는 그 외에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하나 카테고리를 더 정해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질문 주신 그 단체 교섭 문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거래 조건을 서로 정하고 또는 분쟁이 그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시장 감시자로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법안에 담고 있고요. 이제 그 플랫폼하고 다수의 입점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법에서는 도입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법이 가맹사업법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들어오면 계약 해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전속성이 1대1 전속성이 워낙 강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사업자들이 가맹본부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부여한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이 계약 해지가 사실은 얼마든지 좀 자유롭고요. 또 하나의 입점업체가 여러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멀티 호밍을 합니다. 이런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단체 교섭권을 주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 플랫폼 간의 거래 조건이나 이런 게 혹시 유사하게 수렴하는 문제가 없는지, 그 경쟁이 좀 줄어드는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법안 소위에서 의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민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법이 과도한 규제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쭉 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차남수 본부장님, 맨 마지막에 제가 따로 질문드리지 않더라도 정부안이 정말 과도한지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대체 이 정부안의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하면 이 법의 효과가 좀 커질 수 있을지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그 공정위 부위원장님, 네. 원래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제처 심사하기 전 초안에는 아까 그 100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약화됐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짧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범위를 좁힌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규제 강도를 높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윤정 그 박사님, 지금 이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시행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공정위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EU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영세한 사업자를 빼고는 다 이렇게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범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규제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네, 거죠.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안하고 좀 다른 입장이신 거예요, 이 평가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EU의 그 P2B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판매 금액 이런 거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아예 그래서 모든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게 네.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폭이 넓게 지금 적용돼 있는 맞습니다. 것이 맞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 김윤정 박사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법안이 규제가 심합니까? 저는 사실 이 정부안이 입법 예고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약화됐죠. 필수 기재 사항을 줄여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박성호 회장님은 이제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 교수님도 약간 좀 이게 그 비용 부담 같은 것이 생긴다 이런 부담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그 답변 습성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전 교수님이 이것을 이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저 플랫폼의 기업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규율을 따르게 되는 상당수의 플랫폼이 지금 적자 상태에 있고 이런 문서 행정 근데 비용이 그럼에도 결국 영향이 올 불구하고 거라는 장기적으로 생각은 보면 거죠. 예.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예, 이제 그렇죠. 뭐 예. 최근 몇 년간의 이제 경험이 예,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아까 이런 규제를 좀 강화하는 즉 이런 법안이 이 도입이 되면 그러셨잖아요. 거래 비용이 증가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 업자도 이 입점 업체도 부담이 좀 생길 거다. 예. 그런데 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시장이 커지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가 나올 거고 오히려 이 거래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인 상태에 지금 플랫폼 기업의 종업원 수가 지금 수십 명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 거래액 규모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약하게 한다 이러는데 사실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약화시키면은 그 스타트업들이 다 이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기서는 몇십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추가적인 이제 고용도 해야 되고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어려워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김윤정 박사님 다시 한 번만 네. 들어줄게요. 아까 제가 이제 제 안 중에 좀 특징이 뭐냐면 사업자 정책 구성, 그 다음에 협의 요청권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공정위 안에 가장 큰 맹점은 가격 수수료율을 이제 조정할 수 없다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기관 특징상. 하지만 이런 교섭력이 주어진다면 자율적으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사권이나 이런 걸 좀 부여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온라인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입점 업체가 정부 혼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권한 배분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범위와 규제 범위가 축소된 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한 그 필수 기재 사항에도 실질적으로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계속 단체권과 협의권이 없는 한 이 공정 온라인 플랫폼 법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권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소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상공인의 피해가 안 받는 조사권이 지자체가 함께 해도 저는 관계 없다 봅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 중에서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못했거나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있으면 신청해서 한 마디씩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후에 투명성 공정성 규칙의 경우에는 전범위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1대1 그냥 작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원래 하고 있는 약관에 의한 동의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법안이 아주 완화되어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그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세계 종주국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그때 그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명목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고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가 뭐가 강한 규제냐, 그때는 자야지 외출에 영향 없을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산업에 왜 들어가 하면서 그 당시 좋은 엔지니어들이 게임 산업에 점점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엔지니어 없어서 난립니다. 지금 AI 쪽도 없어서 난리지만 산업에 대한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은 몸값은 천정부지 올라갔지만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막 생성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규제를 섣불리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플랫폼 생태계에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온라인 경제하고 오프라인 경제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거에 얼마나 집중되냐 이런 거를 봅니다.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롱테일 경제라 그래서 그 니치 마켓을 상대로 해서 장사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광고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섣부른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경제가 플랫폼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도 어려워지는 결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규제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규제 그런 단어 잘 모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좀 대변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보호책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스타트업 저는 소상공인이나 똑같다 봅니다. 한두 명 스타트업 왜 그분들이 뭐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아다시피 아까 30개 50개 소상공인들의 그 시장 기존에 있던 시장에 중개만 역할만 하면서 수많은 비용을 빼가는 2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만 원은 이미 빠져서 그들이 시작하는 시장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마지막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끝나기 앞서 아까 저희가 법안 대체 토론 과정에서 지금 당사자들은 안 계신데 야당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 또 여당 의원님 한 분이 정치공세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대로 좀 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동료 의원의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에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각 당에 아직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니까 기록에 남기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윤창현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개의되고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전체 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하시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기관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 전문위원 및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공청회 진술인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